우크라이나의 본토 타격 이후 다급해진 푸틴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첫 공격 개시 시점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손쉽게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저지했다고 큰소리쳤지만 현실은 러시아의 연전연패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러시아의 꼭두각시 노릇을 자처하던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진격하는 가운데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지원을 준비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다수의 벨라루스 전력이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로 배치되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전형적인 친러시아 국가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키이우 북부 지역을 쉽게 공략할 수 있도록 진격로를 제공해준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직접적인 군사 활동을 통해 러시아를 지원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수세에 몰린 푸틴이 결국 다시 한번 벨라루스를 끌어들이며 발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만약 벨라루스가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시도하게 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보다 더 장기화할 위험이 높아 벨라루스군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벨라루스의 참전 위협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근 국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러시아의 우방이라 불리는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전차를 비롯한 기갑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정식 성명을 발표하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요.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자국의 영공을 침범하여 격추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드론 도발을 계속한다면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 최후의 독재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직접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군대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려 벨라루스 국방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벨라루스의 영공으로 드론을 보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공략 중인 지역과 벨라루스의 위치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영공을 지나 러시아로 드론 공격을 감행하려 했다는 점에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찌되었든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군사적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러시아 본토 공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쿠르스크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자칫 양면 전선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위험 부담이 발생한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다수의 전차와 기갑 전력 이외에도 사거리가 50에서 200km 수준으로 알려진 폴로네즈 다연장 로켓과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육박하는 9K720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을 고멜과 마지르 지역에 추가 배치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30km, 쿠르스크 지역까지는 약 37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또한 고멜과 마지르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쿠르스크와는 정반대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일대로 전력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고멜과 마지르에 위치한 벨라루스군이 남하를 시작한다면 키이우 방어에 허를 찔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로 전력을 집중하는 벨라루스군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벨라루스 육군은 약 54,000명 규모로 병력의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기계화 부대를 운용하기 때문에 전차와 장갑차 규모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벨라루스가 사용하는 T-72 전차는 개량형에 따라 2세대 또는 3세대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무려 470대 이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T-72 전차가 비록 최신형 전차들에 비해 성능은 부족하지만 러시아에서도 다수의 수량을 보유하며 수적 주력으로 운용했던 것을 생각할 때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전력입니다. 여기에 더해 BMP-2 장갑차를 900대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갑 전력만 놓고 보면 다급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손이라도 벌리고 싶어질 텐데요. 한 대의 전차도 아쉬운 러시아의 입장에서 수백 대의 T-72 전차를 보유한 벨라루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쿠르스크의 전황은 러시아가 매우 불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초기 공세만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황을 숨기기 바빴던 러시아도 이제는 쿠르스크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가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쿠르스크에 이어 벨고로드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러시아인도 대피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에 이어 벨고로드 점령까지 시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러시아는 그만큼
방어해야 할 전선이 더 확대되는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데요. 벨고로드는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쿠르스크와 하르키우 중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 일대를 장악하게 된다면 하르키우 북부를 공략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함과 동시에 쿠르스크 일대로 북상하는 러시아의 증원군을 차단하기에 매우 적합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까지 점령에 성공한다면 하르키우 일대에서 지지부진했던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반격 활로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에 대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쿠르스크 일대에서 진행되는 군사작전이 향후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결국 푸틴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경 일대에 위치한 주요 거점과 요충지가 연달아 무너질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벨라루스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약화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키이우 북부 지역의 우크라이나 국경을 압박하는 행동을 취하면 우크라이나는 자연스럽게 북부 지역에도 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 러시아 국경 전선에만 집중할 수 없어진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가 상대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숨겨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 책임자도 현재까지는 벨라루스의 움직임을 직접적인 공세 작전보다는 러시아로 향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시선을 분산시켜 러시아의 방역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의 고멜, 마지르와 인접한 체르노빌 주변과 우크라이나의 후방 지역인 리브네 지역에 예비 병력을 이동시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지금의 예상대로 간접적으로만 러시아를 지원하는 선에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진행되고 있는 전황은 언제든 벨라루스가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감행할 정도로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벨라루스의 움직임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데요. 비단 벨고로드 주변 지역으로의 전선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국내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러시아의 피해 규모는 예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초기 진격에서 우크라이나가 불필요한 병력 소모를 자초한다는 포브스의 주장과 달리 수일째 진격을 거듭하는 우크라이나는 서울 면적의 1.5배가 넘는 1000제곱킬로미터의 러시아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수자가스 측정소를 점령하면서 단 며칠 만에 러시아의 가스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의 항공 유도 폭탄 중 50%가 쿠르스크 일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항공 유도 폭탄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지역을 중심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주요 군사시설보다 민간인 피해를 더 많이 야기하는 전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심리적, 정신적으로 위축시키고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정작 자국의 영토를 향해 항공 유도 폭탄을 투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외 군 전문가 사이에서는 러시아군 총 참모총장이 경질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며 불과 며칠 사이에 러시아군의 입지가 현저히 쪼그라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자포리자 원전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자포리자 원전의 화재를 두고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방사능 유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라며 책임을 돌리기 급급합니다. 하지만 IAEA는 드론 파편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발표하여 러시아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2022년 이후 줄곧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를 공격하여 원전 도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년째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포리자 원전을 둘러싼 러시아의 주장은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돌리기 위한 의도적인 주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의 맹공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이용하고 원전 위험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는 등 가용한 수단은 모두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격에 북한제 미사일을 다시 사용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제 미사일로 키이우의 민간인 시설을 타격하였고 4세 아이와 아버지가 사망하는 등
2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를 초래하였습니다. 비록 안타까운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긴 하였지만 또다시 북한제 미사일이 전장에 등장한 것을 두고 서방은 러시아의 군수물자 부족이 여전히 지속 중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추가 병력과 장비 투입을 위해 자유진영으로부터 새로운 지원을 받을 예정인데요. 더 디펜스 포스트와 글로벌 디펜스 뉴스 등 유수의 해외 군사 매체들은 리투아니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신규 물자를 지원할 것이란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집속탄 금지 협약 탈퇴를 시도할 정도로 러시아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나라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장갑차 14대를 포함하여 단거리 방공 시스템, 드론 방해기, 군용 트레일러 등을 중심으로 소총과 탄약까지 다수의 군수 물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지속 지원이 강화된다는 것은 쿠르스크 일대의 작전 요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향후 추가적인 반격 작전 준비에도 전략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드론 방해기와 단거리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 본토에서 진격 중인 우크라이나군을 보호하는데 가장 절실한 무기 체계입니다. 젤렌스키도 러시아가 다수의 공군 전력과 헬기 등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만큼 드론 방해기와 단거리 방공 전력의 확충은 일선의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반격을 저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우크라이나와 궁지에 몰린 푸틴의 다음 수가 어떨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9일 러시아 국경 돌파 일부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본토 타격은 마치 평생의 수건 사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러시아군에 대한 방어, 피점령지에 대한 일부 공격만으로는 전세를 완전히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쟁이 점차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본토 타격을 용인하긴 했지만 장거리 에이테킴스의 본토 타격 사용은 거부 반응을 보인다거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도록 동의하는 등 여전히 제한 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자유진영의 국가들에게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그랬던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같은 장거리 타격 수단이 아니라 정규군과 지상 전력을 투입하여 러시아의 국경 지역을 치고 들어갔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상당수 재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러시아는 분명 전력에 빈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까지 작전에 투입된 전차와 장갑차, 병력 규모에 대한 전 세계 매체의 집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본토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에 러시아군 전체가 동요할 것을 걱정한 푸틴과 러군 총참모장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시도했지만 300명 이상의 병력 손실을 보고 격퇴당했다고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규모 도발을 감행했다며 자신들의 선제 침략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 듯한 언행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손쉽게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는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현지에서는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펜스 로마니아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전투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으며 위성으로 촬영된 사진을 분석해보면 러시아의 국경지대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러시아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국경지대에 위치한 수자가스 측정소를 점령, 통제하고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러시아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디펜스 로마니아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긴급히 러시아 안보리를 소집하면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만약 러시아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격 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면 굳이 안보리를 소집하여 다급한 조처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도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자유러시아 군단에게 사로잡힌 러시아군 포로들의 모습이 공개된 것입니다. 자유러시아 군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한 뒤 오히려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군사 조직입니다. 러시아군의 상징이 알파벳지라면 이들은 자유를 상징하는 리버티의 L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직인데요. 우크라이나 지상군과 함께 작전에 투입된 자유러시아 군단은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타고
타고 러시아 국경을 타격했으며 현재까지 러시아의 카모프 52 헬기 한 대를 비롯하여 T-62 전차 2대를 격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태생은 러시아였지만 조국의 불법적인 군사 침략에 맞서 자유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쿠르스크주의 대행주지사인 알렉세이 스미르노프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이미 수천 명이 대피하고 있으며 쿠르스크 국경지대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어 러시아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고 인정하며 지원을 요청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쿠르스크 일대 러시아 본토 공격을 감행한 것일까요? 이번 공격은 향후 있을 대규모 반격을 위한 전초전으로 러시아군을 흔들고 다른 방어선 일대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양동작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다른 전선에서는 후방구로 물러났던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M1 에이브람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반격을 위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주요 무기 중 하나로서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31대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선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에이브람스는 오히려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에 5대가 파괴되면서 살아남은 26대의 전차는 후방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대규모의 반격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에이브람스 전차의 손실을 최소화했다가 새로 전술을 재정비하고 나면 에이브람스 전차를 다시 전장에 투입할 계획이었는데요. 드디어 에이브람스 전차가 다시 전장에 재등장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주 아우디우카 일대의 전선에서 러시아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에이브람스 전차가 러시아군의 진지를 타격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으며 앞서 5대의 전차 손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드론의 자폭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반응 장갑까지 장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대한 추가 대비까지 이뤄진 만큼 향후 에이브람스 전차의 활약이 기대되는 모습인데요. 이외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미리-18 헬기를 격추하는 등 쿠르스크 국경지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선에서 유의미한 전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쿠르스크 일대의 러시아 본토를 타격함으로써 타 전선에 집결한 러시아군의 움직임에 혼선을 야기한 다음 도네츠크 또는 다수의 전선에서 추가적인 반격 작전을 수행하는 양동작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는 전선에 배치할 새로운 무기들도 속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7.62mm 철갑탄을 비롯하여 대전차 지뢰 155mm, 포탄 파편 방어가 가능한 스타나그 레벨 3의 성능을 갖춘 잉구아르 3 장갑차를 곧 전장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에이브람스, 브래들리, 스트라이커 등의 기갑 전력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자체적으로 장갑차 생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 아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맞설 수 있는 전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후 진행될 대규모 반격 작전의 성공 확률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전략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해외 전문가는 우크라이나의 반격과 전세 역전은 2025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속해서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군수 장비가 빠르게 소모되는 러시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해외군 전문가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아주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 전차를 비롯한 전력을 다시 전장에 투입하는 것과 달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서 노획했던 영국제 장갑차를 수리하여 전선에 투입할 정도로 분명 무기 생산 라인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4년 하반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 우크라이나군은 지금까지의 작전 규모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습을 감행하였으며 에이브람스 전차 등을 앞세운 반격이 연달아 예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어떻게 반격하는지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을 두고 러시아군의 강경파로 알려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로 진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드미트리는 과거부터 핵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내온 인물입니다. 따라서 분명 러시아 측에서도 국경 지역에 밀집해 있던 병력을 다수 투입하여 강대강이 대치가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우크라이나가 원활한 반격 작전에 성공하고자 한다면 쿠르스크 일대로 지원을 오는 러시아군의 예비대를 요격할 전술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극복하고 자국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내는 모습이 궁금해지는데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9일 러시아 국경 돌파 2부 영상입니다. 쿠르스크 일대의 자세한 전황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우크라이나의 이번 군사작전은 전술적으로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장갑차를 중심으로 기계화 부대를 동원하여 방어선이 약한 러시아의 쿠르스크 일대를 신속하게 치고 들어간 전략적 판단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국경지역 방어선이 허술한 방비를 보이는 것은 이른바 고기 분쇄기 작전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 양상을 띠기 시작한 이후 러시아는 도네츠크, 하르키우, 자포리자 전선 등에 병력을 집중한 뒤 우크라이나보다 많은 머릿수를 앞세운 인해 전술 작전을 구사해왔습니다. 국가의 전체 인구와 병력 숫자에서 앞선 러시아의 인해 전술이 당장은 효과를 보는 듯했지만 정작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병력 구조는 오히려 러시아의 다른 국경 지역을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빈틈이 드러난 쿠르스크 일대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최소 15km 이상 진격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병력과 장갑차까지 쿠르스크 지역으로 투입하며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는 다양한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타격한 전술적인 이유는 러시아군을 쿠르스크 일대로 유도한 다음 에이브람스 전차가 다시 투입되기 시작한 아우디유카 등을 동시에 공격하려는 양동작전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쿠르스크를 공략한 몇 가지 전략적 이유는 더 있습니다. 쿠르스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인류 역사상 최대 전차전이라 불린 독일과 소련의 전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즉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점령에 완전히 성공한다면 당연히 향후 양측의 점령지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또한 쿠르스크주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쿠르스크시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는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쿠르스크주뿐만 아니라 19개의 다른 지역에도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인데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해당 지역마저 장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이미 단연간 러시아의 정유시설 등을 공략하여 자원 확보와 보급 체계를 흔들려는 전략적 판단을 수차례 보여준 바 있어 원자력 발전소의 점령도 충분히 시도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두고 정작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미국과 유럽의 반응이 다소 의아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 시도했던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아쉬운 성과를 거둬왔던 채 처음으로 러시아의 본토를 타격했음에도 미국과 유럽의 반응이 생각보다 미지근한 뉘앙스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유진영을 상대로 러시아의 본토 공격 허용을 읍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작전을 두고 미국이나 유럽과 군사협력 또는 정보 공유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은 사전에 공격 시도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확전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군사 매체를 통해 전해진 포브스의 견해는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습을 두고 역으로 귀중한 군사 자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포브스를 비롯한 일부 매체들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전선의 방어선 유지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다른 지역을 공격한 것을 두고 목적과 유용성에 의문을 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내 일부 반응의 이면에는 점차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조속히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가 이란과 이스라엘이 대립하는 중동 지역도 확전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과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경책 고수 등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공습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상황과 확전 가능성을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공방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동까지 확전으로 이어진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전장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패권 도전까지 고심해야
수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는데요. 반면 중국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사태를 관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어느 정도 공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가까우면서도 먼 관계였습니다. 같은 공산권 국가로 묶여있긴 했으나 공산국가 내부의 1인자 경쟁으로 인해 그다지 사이가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으며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가 수렁에 빠질수록 점차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러시아는 중국과의 밀착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의 사용을 허가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블라디보스토크는 청나라 시절만 해도 중국의 영토였으나 이후 열강과의 경쟁에서 밀린 중국이 러시아에 넘겨준 지역인데요. 이러한 지역에 항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중국에 양보하자 프랑스의 마크롱은 러시아를 두고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했다며 조롱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며 의존적인 행태를 보이면 보일수록 러시아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한다는 분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WSJ도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중국이 유리하게 비대칭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제 중국에 대한 속국이 되었다고 비평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이미 전쟁의 수렁 속에서 러시아는 중국에게 주도권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만큼 중국은 아직까지 조용히 사태를 관망하면서 겉으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세계 각국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뒤섞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차후 공세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우크라이나의 남은 전력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공권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속해서 제공권에서 러시아보다 열세에 놓여 있었고 그나마 F-16의 지원을 통해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F-16이 러시아의 전폭기를 상대로 얼마나 제공권을 탈환할 수 있느냐인데요. 러시아는 수호이 34 같은 전폭기를 출격시켜 활공폭탄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폭격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러시아의 전폭기를 제압하는데 공군 전력을 투사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또 한 대의 수호이 34가 파괴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추가로 2대의 수호이 34가 손상되었습니다. F-16 전투기만으로 수호이 34급 이상의 전폭기들과 제공권 경쟁을 벌이는 것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제공권 경쟁에서 지금처럼 러시아가 손쉽게 폭격 전략을 취할 수 없도록만 만들어도 이번 쿠르스크 공격처럼 지상의 기갑여단이 활약할 수 있는 전장의 무대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기갑 전력 확충도 시급한데요. 우크라이나가 동원할 수 있는 기갑 전력의 핵심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26대의 에이브람스 전차입니다. 해당 전차에 탑승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T-90 계열을 상대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지만 여전히 보유한 수량은 아쉬운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첫 155mm 자주포인 보우다나 자주포를 비롯하여 장갑차 분야에서는 자체적인 신무기 개발과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지만 전차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속보에 따르면 2024년 12월까지 우크라이나는 독일로부터 KF-41 링스 장갑차까지 인도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더더욱 전차 전력의 보강이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드론으로 인해 전차의 활약상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차이며 우크라이나가 보다 강력한 반격을 위해서는 확실한 전차 전력의 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넘는 전쟁의 시간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